봅시다. 몇 페이지까지 풀이 있니? 우리가 다 풀이 안 했지? 하다 말았지 않니? 네. 어디까지 했으니까? 72쪽에 5번. 72쪽으로. 이거 답지 있으니까 좀 주요 문제만 풀이하고 갑시다. 다 풀이할 시간이 없다. 진도를 좀 빨리 나와가지고 서양 철학을 한 중세까지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문제 필요는 다 숙제로 돌릴게요. 이제 거의 대부분 숙제 해오고 이론 수업 위주로 알겠어요. 왜? 어차피 같이 할 거 아니라고. 문제 너무 이제 방학특강 수강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십시오. 옆에서 뻔나없네 진짜. 15번에 15번 한번 보자. 니은에 맞죠? 베풀었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무주상 모시. 요거 개념 알면 돼요. 일단 맥이잖아. 17번, 18번. 17번에 1번, 18번에 4번. 18번 틀린 사람. 저요. 18번에 디귿과 리을만 봅시다. 디귿 글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거 선종 맞아. 일단 그 제심은 누구예요?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 있다. 견성성불 개념 기억나니? 견성성불 내 본성을 바라보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룰 성자를 쓰죠. 선종 개념이에요. 선종. 자신의 본성 속에서 부처가 이루어진다는 거 보고 바로 해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단박을 깨닫는다. 이거 뭐라 그래? 단박을 깨닫는 거. 도노돈수. 돈이 갑자기 돈자를 했어요. 갑자기 깨달아서 갑자기 수련을 끝내는 거야. 이게 중국 선종 불교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 이거 도노돈수랑 본성 속에서 부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고 해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디귿 보자. 글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된다. 맞아, 틀려. 글은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맞아요. 맞아. 이거 글을 중시해야 된다가 아니야. 수단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게 그냥 단지 수단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문자라는 걸 되게 지극히 조금 하찮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정도로 써야 돼. 뭐 이 정도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보조적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지속적 수행. 맞아, 틀려. 단번에 깨달으면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울은 단박에 깨닫더라도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거랑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음이 디귿이고 넘어가고 76쪽에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이거 1번 저번에 했죠? 네. 그리고 2번 틀린 사람? 아 맞죠? 넘어가자. 쭉 넘어가서 한국 불교는 거의 다 했었네 저번에. 2주 만에 거의 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원효부터 돌아가요. 원효. 자, 한국 일단은 우리가 성리학 얘기할 때부터 했던 얘기지만 한국은 대체적으로 조금 중국보다 템포가 좀 느립니다. 느리다기보다는 뭔가 잘 안 바꾸려 그래. 중국 왕조는 보통 평균 왕조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냐? 중국 왕조는 100년, 200년 가요. 그만큼 막 빨리 왔다 갔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상이 되게 많이 나와. 양명하고 성리학, 뭐 고증학 이런 거 막 수시로 나오잖아. 유교 볼 때도. 근데 조선은 몇 년 가요? 조선 고려 몇 년씩 갑니까? 500년씩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갔던 그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게 한국으로 전해지잖아. 그러면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 500년 동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계속 한 가지를 계속 심화시켜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 지속된 걸 수도 있고, 혹은 500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꾸고 고집 이렇게 딱 하고 안 바꿨기 때문에 약간 조금 경직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교도 되게 복잡했죠. 원래 있었던 거 한 500년 있다가 나온 논리거든요. 사단 칠정론 이런 게 다. 원래 그 성리학 나오고도 한 500년 있다가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어려워졌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리학이 발달한 나라는 조선시대였고, 전 세계에서 불교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것도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이해가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많이 싸울 거야. 뭐 교정선정. 중국에서는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통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불교 특으로 나와요. 통불교. 이게 이렇게 쓰는데 통할 통자 씁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합칠 거예요. 원효도 고구려 백제 신라 막 유민들 받아들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를 합치자는 얘기를 하고 의천이나 진울이나 전부 다 합치자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불교 특이입니다. 통불교. 오케이? 왜? 오래 지속돼서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 500년 지속되잖아. 유학도 성리학도 500년 지속되고 요것도 신라 시대부터 쭉 계속 고려 시대 끝까지 불교가 가니까 계속 주도 세력이 되면서 세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열하니까 이거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선봉에 선 게 원효입니다. 원효대사. 원효는 가장 유명한 고사가 뭐 있다 그랬어요? 무슨 고사가 제일 유명하지? 해골물고사. 기억납니까? 해골물고사. 해골물고사. 이 해골물 깨닫고 해골물을 딱 마시고 뭘 깨닫은 거야? 해골물 딱 마시고 그날 이제 당나라로 가다가 의상이랑 같이 당나라로 가려다가 혼자 남죠. 무슨 깨달음 얻었습니까? 요거 어디서 한번 들어갔다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어디서 나왔죠? 일체 유심조를 여러분 일심사상에서 일체 유심조를 중국 불교에서 한번 했었어요. 언제? 유식 사상할 때 된 거 기억나니? 유식 사상할 때 중간이 공 사상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공 빌공자. 근데 이 원래 중간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그 사이를 공이라고 본 건데 왜? 독립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게 연관돼 있다는 연기 사상을 확장 해석한 거죠. 그래서 독립된 자아가 없다는 얘기잖아 공이. 근데 이게 허무주의로 그릴 수 있으니까 유식학파가 이 공에다가 뭘 추가한 거야? 다른 건 없지만 공이라는 게 다른 건 비어 있는 거 맞아.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딱 하나 있다면 무엇? 식이다. 그래서 유식이지 오직 식밖에 없다. 유식이 의식이잖아. 의식만 있다고. 나를 규정하는 거는 약간 데카르트하고 비슷하죠. 데카르트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 그런 좀 비슷한 맥락이야. 이게 중국에서 한국에 전해져가지고 원효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맨날 글로만 보다가 여기도 교정입니다. 원효까지 글로만 보다가 해골물을 딱 보고 깨달은 거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해골물을 먹을 때는 정말 달고 맛있게 먹었는데 해골물인 줄 모를 때 근데 오늘 해골에 보인 썩을 물이라는 거 아니까 헛구역질을 하려고 막 속이 뒤집히더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러면 중국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게 다 경전으로 하든 뭐 백성들한테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막 연부를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다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이전과 원효 이후의 불교가 완전 다르댔지. 왜? 원효가 한국의 남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국 불교라는 게 생겨. 이전까지는 전부 중국 불교였어요. 당나라 유학하고 했단 말이야. 이게 좀 고승 들이면 전부 다 유학해가지고 그쪽에 경전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런 논리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한국 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지. 원효가 엄청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국 불교라는 게 만들어져서 중국에 역수입도 됩니다. 중국 불교. 그 금강산맥론은 얘기했죠. 금강산맥론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얘기했었는데 원효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금강산맥경론이라는 책 때문이란 말이야. 이거 나오진 않으니까 얘기로 들으세요. 저번에 삼장이 뭐랬어요? 삼장이 그 불경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경, 율, 논 세 개가 삼장이랬지. 이게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고 이거는 계율, 규율이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설서란 말이야. 근데 이 경율론 말고 소라는 게 있거든. 이건 주석서예요. 해설서랑 주석서랑 무슨 차이가 같니? 차이가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는데 레벨의 차이, 레벨. 권위의 차이가 나. 그래서 노는 경에 대한 해석도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강산맥경이 있잖아, 경전이. 그럼 금강산맥경로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금강산맥경 소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거지. 해설서니까. 원래 처음에 이 금강산맥경 이 얽힌 내용도 재밌는데 공주가 신라 공주입니다. 신라 공주가 병이 들었어. 당나라에 약을 구하러 가는 사신들이 출발했거든. 근데 사신들이 당나라로 가고 있다가 동해 바다에서 동해 용왕이 갑자기 초빙을 해. 그래서 너네 그 왕비가 뭐 동해 용왕의 딸인데 원래는 딸이었대 핏줄상 딸인데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너네 이 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준다. 경전을 줬대. 그게 금강산맥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낱장으로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적힌 게 아니고 다 낱장으로 30장이 왔어.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뭐 도안 선사인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걔도 해설은 못해. 해설을 하려면 원효 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를 불러가지고 경론을 짓게 해가지고 소를 썼거든 처음에. 그게 금강산맥경 소예요. 근데 그 금강산맥경 소가 너무 뛰어난 해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오히려 역수입돼가지고 중국 애들이 이걸 보고 개쩐다라면서 론이라고 친구를 붙여가지고 금강산맥경 론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약간 줄임말 같지만 줄임말은 아니고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이야. 창문 얘기해도 창문 저번 주에 내가 요 창문으로 하늘을 볼 때 우물 밑에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어때? 동그란 하늘이잖아. 내가 그 뭐 네모난 창문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네모난 모양이겠지. 본체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의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거 가지고 뭐 손종이니 교종이니 법상종이니 그 뭐 화엄종이니 말해서 다 나눠가지고 학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거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 그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 우물물을 이렇게 해골물을 보고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일심사상. 코끼리도 뭐 그 이거 원래 불교에 내려오는 우화예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진다 그러잖아. 그 꼬리를 만진 사람은 어때?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기둥처럼 생겼구나. 혹은 뭐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코끼리는 멀리서 보면 모양은 코끼리잖아. 그러니까 다 한 가지 단면만 보고 코끼리를 어떤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마음이.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거 따라 다른 거고 원래 본질에 집중을 하면은 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일심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게 나온 거냐면 일심사상이 나온 거냐면 이때 통일신라 전후에요.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당 전쟁하고 가 있던 시기거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다 포섭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포섭할 때 가장 그 민중들한테 친한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 사상적 기반을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화쟁이라는 게 나와. 이 일심사상 사상에서 이거는 쟁하기 분쟁입니다. 분쟁을 조화롭게 하는 거죠. 화쟁 사상. 분쟁을 조화롭게. 이걸 뭐라고 하면 원융회통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중국 원자고, 이건 융합하다고, 이거는 모으다고, 모을 회자고, 이건 통할 통자입니다. 요 원융 회통 때문에 통불교라고 부르는 거지, 한국 불교. 오케이? 조화롭게 조화롭게. 다툼을 분쟁을 조화롭게 해서 화쟁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중들을 다 지금 불교 사상을 통해서 하나로 모은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유민 세력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나온 게 자, 중국 불교 할 때도 똑같았죠. 중국 불교 처음에 교종 나오고 나서 교종이 너무 어려워서 민중들과 유리됐댔잖아. 그래서 유행한 게 뭐였지? 정토종 기억납니까? 정토종. 영불만 외우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은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정토종이에요.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종은 영불이래서 영불 외우는 겁니다. 경전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원효도. 그래서 화쟁사상 막 하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불교 막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토종을 전파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아미타 신앙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정토종이랑 아미타 신앙. 쌤 완전 해골물 내치우시면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개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굳이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어 붙인 거지. 원래는 뭐 다 연관되는 개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면은 그 극락정토로 갈 수 있어요. 하니까 민중불교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지. 이게 원효의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불교는 전부 뭐라고? 누구만 하는 거라고? 불교는 귀족들만 하는 거였어. 일단 불경을 읽어야 되잖아. 교종의 시대에 아직 선조 들어오기 전이야 한국은. 그러면은 경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만 경전을 읽을 줄 알아? 귀족들만, 귀족 혹은 왕족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귀족 혹은 왕족을 위한 사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원효가 정토정을 전파하면서 민중불교라는 게 생겼어 한국에도. 여기 대단한 사람이지 보니까. 근데 이게 원효 저는 적을 필요 없는데 원효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효는 신분이 육두품 들어봤죠 우리 국사 시간에. 육두품이야.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지. 네, 참고로 알아주세요. 근데 원효랑 같이 그 중국 갔던 스님은 누구였어요? 어떤 스님? 의상 스님은 신분이 진골귀족이거든. 거기는 그래서 왕실불교를 할 겁니다. 왕실불교. 돌아와서 화엄종이 일즉다 다즉일 사상 때문에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가 곧 하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화엄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실불교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귀족불교 하는 거고 여기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민중불교 하는 거고. 왜? 의상은 신분이 귀족, 진골 귀족이고 여기는 신분이 육두품이니까. 그래서 이 육두품이기 때문에 우리 육두품 유학자 배울 때 엄청 중요한 인물로 통일신라 시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야 혹시 기억나니? 육두품 유학자. 설총 기억납니까? 설총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설총 아빠가 누구예요? 설총 아빠가 원효 대사예요. 설총은 뭐 만들었지? 이두 만들었지. 이두가 뭐예요? 한자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 게 이두잖아. 중국이랑 다 이거 아직 그 세종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은 아니야. 새로 글자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가장 큰 게 어순이 다르죠. 그리고 조사가 없이 워 아이 니 하는데 나는 나 사랑 너가 워 아이 니야.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읽기 힘들지. 그래서 세 글자가 이게 목적격 조사를 붙여요. 그리고 동사랑 목적어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두예요. 이두. 이것도 약간 어쨌든 대중적인 좀 유교 경전 이런 걸 좀 대중적으로 퍼뜨리려는 시도죠. 아빠가 누구기 때문에 원효 본명이 설서당입니다. 설서당. 그래서 아들 이름이 설총인 거지. 설총.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은 얘기가 조금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들내미 낳을 때 엄마가 요석공주거든요. 요석공주. 얘가 무열왕 딸내미입니다. 태종 무열왕 딸내미. 원효가 저작거리에서 막 민중불교하고 이랬잖아. 하면서 백성들한테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면 됩니다. 이런 거 막 연설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대.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겠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대요. 근데 왕이 그걸 듣고 자루 빠진 도끼가 뭐니? 도끼잖아 도끼. 근데 자루가 빠져 있어. 뭐가 하나 없는 거지. 있어야 될 게. 과부예요 과부. 요소공주가 과부였거든. 그래서 내가 자루 빠진 도끼를 누가 나한테 허락한다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어 볼 텐데라는 거는 누가 과부 하나 주면은 내가 하늘을 떠받칠 인재를 한번 낳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알아듣고는 원효를 궁중에 좀 초빙을 하는 거야 한번. 그래서 원효가 궁중으로 들어가다가 일부러 강물에 빠져요. 그래서 젖은 옷을 말리라고 요소 공주 방에다가 부르는 거지. 젖은 옷을 말릴 동안. 그래서 그날 밤에 합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설총입니다. 설총. 그러니까 이런 설화가 나오는 건 왜겠냐 혹시? 당시 왕실에서 이거를 민중불교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원효를 후원하거나 밀어주거나 혹은 밀접한 그 커넥팅이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겠지. 이때 당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불교 통합이라는 키워드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예 파괴했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죠 승려는. 근데 마누라 데리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완벽한 파괴승이잖아. 그래서 그 뒤에 소성보사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성은 마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작은 거사는 이제 타겟승이라는 뜻이고 나는 마음이 작은 이제 계율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더 거리낌 없이 술도 마시고 뭐 기생집도 드나들고 하면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 요까지 이거는 적어주세요. 무에가라고. 이 애자는 장애 애자입니다. 거리낄 애자야. 장애가 없다는 얘기야. 왜? 계율 같은 거 어차피 지금 다 어겨버렸잖아. 난 이제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불교가 사실 먼 이미지였는데 절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그때 귀족 불교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율 같은 거 벗어 던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불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노래 부르는 게 무예가야. 오케이. 자, 78페이지에 밑줄만 몇 개 끊어서 원효의 사상 1심 사상 밑줄. 부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 그리고 화쟁 사상 밑줄. 그 밑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 이거 그냥 뭐 진짜 문제 좀 질납게 낼 때는 뭐 낮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한다면 그렇게 나오거든. 높은 차원입니다.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는 형태로 다 종합하는 형태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저 끝에 가가지고 화쟁사상 마지막에 원융 획통의 정신. 원은 둥글다고, 융은 융합한다고. 둥글게 융합해서 회는 모으다고, 통은 모아서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 독창적인 한국 불교 전통이 수립됐다. 이게 한국 불교 특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의천, 진울 전부 다 원효를 계승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원융 획통적 측면에서. 괜찮죠? 여기까지 원효 짧게 봤습니다. 재밌지 않냐? 이런 거 막 보면. 자,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일단 고려시대로 갈 거예요. 고려시대인데 짧게 고려시대 지배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우쌤한테 열심히 배웠지? 고려시대 지배층이 어떻게 바뀌었어? 제일 처음 누구? 두 문자로 외우세요. 이제 외울 필요 없나? 너는 수능 치잖아. 수능 칠 때 수능 한국사 보잖아. 수능 한국사 볼 때 이거 고려시대는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호, 문, 무, 건신입니다. 이건 근데 원래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 분탕세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건 고려시대, 이건 조선시대. 호랑이 같은 문방무방 권력 있는 신하들, 혹은 호족이거든. 호족 같은 문방무방 권력 있는 신하들은 어떤 놈들이나 간사하고 분탕질 치는 새끼들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겠어. 민우쌤이요? 내가 일단 가르칠게. 작년까지 한국사를 강의하다 왔습니다. 그렇지? 정복은 역사란 말이야. 여기서 통합사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호족이고 문벌 귀족이고 여기는 무신직검이고 권문세족이고 신진사대부족. 그렇지, 좋아요. 열심히 배웠구만. 관은 관학파, 살인파, 분당정치, 당평정치, 세도정치. 알 필요 없어요. 뭐 한국사 시간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가요. 이때 조선시대는. 고1 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배우니까 정도는. 요거만 합시다. 고려시대 하니까 맞지? 문벌 귀족 제일 처음에 호족식이 나 말에 선종이 들어오거든요. 선종과 교종 설명할 때 한번 했죠. 선종하고 교종. 선종은 뭘 중시하고 교종은 뭘 중시해? 교종은 뭘 중시하고 선종은 뭘 중시하는 게 교종이고 선종입니까? 교종은 뭘 중시한다고? 경전 읽기 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라고. 부처님 가르침 어디 있어요? 경전에 있잖아. 그 가르침을 중시하는 불교 사상이죠. 교종. 경전. 선종은 뭐 한다고? 뭘 중시한다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직관해야 되잖아. 견성성불 기억나죠? 뭘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던지고 뭐 간화선 이런 거 얘기했잖아. 화두를 던져가지고 화두에 면벽 수행 이렇게 하면서 보름 동안 계속 화두 하나만 이렇게 막 집중하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상태로 수련을 하는 걸 말하죠. 수업 했죠? 선종. 그래서 화두를 던진다면 화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계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그러면 계에게 불성이 있는지 보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는 거.
막 이거 선종도 웃긴 거 많아요. 뭐 이렇게 남북조 시대인가 조주라는 스님이 있거든요. 이 조주 스님한테 달마대사가 선종 만들었죠. 또 어떤 사람이 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다고. 달마대사가 원래 인도에 있다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느낌이야.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달마 스님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게 선종이, 그게 선종. 참선. 그러면은 어디가 좀 더 지배층 입맛에 맞겠니? 경전 중시랑 참선하는 거랑. 경전 중시, 교족이 당연히 그래서 지배층이 하는 겁니다. 귀족 불교 혹은 왕실 불교가 교종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지배층. 여기 당연히 지방 세력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요 교종이 신라 시대에는 왕실이랑 귀족들이 하다가 선종이 나 말에 지방 호족들한테 들어가요. 신라 말에 지방 호족들이 딱 선종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얘네들 글자 모르잖아. 지방 호족 멍청한 새끼들이. 그래서 이 선종 막 세력을 등에 업고 민중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굴리고 있는 중이지. 왕건 어디 출신이야? 지방 호족 출신이죠. 통일신라 수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 여기 개성에. 개성에 있으니까 좀 원래 나라가 멸망할 때는 보통 그 지배층의 쿠데타로 나라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침입으로 멸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신라는 전체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좀 특이하게 그래서 지방 세력의 반란으로 멸망합니다. 지방 세력에 대한 조금 이제 특히나 여기 태백산맥, 소백산맥 가로막혀가지고 이 지방 세력이 많이 유리돼 있거든. 이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걸 못 막은 거지. 중앙에서 한국 이게 그 진압을 못한 거지. 그래서 당연히 요 태조 왕건도 선종 세력 등에 업고 나라 세운 거야. 기반은 선종, 도선 스님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도선 비기 이런 거. 왕건이 고려 통일을 예언했다고 도선 비기라고 이렇게 뭐 예언서를 하나 썼던 스님이 있어. 신라 말에. 완전 태조 왕건을 안 보니까 드라마지. 여튼 우리 때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단 말이야. 여튼 그래서 왕건이 딱 선종을 기반으로 나라를 딱 세웠으면 좋다 이거야. 근데 나라를 세우니까 뭐가 문제야? 내가 기반이 뭐야? 지배층이잖아. 지배층인데 선종을 계속 밀면 어때? 얘는 기본적으로 이 지배층의 학문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어. 사회가 변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지. 좋게 말하면 사회가 안정되는 거고. 사회가 그래서 약간 이제 뭔가 되게 안정돼 있는 사회에서는 뭔가 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전부 교종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변혁기, 개혁기, 혼란기에는 전부 선종이 유행해. 여기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왕건인데 나라를 세웠는데 선종을 등에 업고 혼란기니까 나라를 세울 때는 좋았어. 근데 내가 국가를 세웠는데 계속 혼란기면 돼 안 돼? 안정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선종을 억누르고 교종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기가 되면은 막 이런 거 불교 통합정책에 나오거든요. 특히 뭐 광종 이런 거. 광종이 과거제 처음 실시한 거 알고 있죠? 고려 광종이. 그때 고려 시대는 승과가 있었어 없었어? 승과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는 승과가 없고 고려 시대는 무과가 없고 원래 이거 한국 살 때 키워드예요. 승과를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야? 뭐 시험을 뭘로 치겠니? 이거 가지고 시험 칠 수 있겠어요? 선종 가지고 참선 얼마나 잘하느냐 시험 칠 수 있어? 시험 뭘로 치겠니? 교종 가지고 치겠지. 그래서 승과를 실시했다는 거는 교종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제는 혼란기 하면 안 되지. 나라 세웠잖아. 오케이? 그래서 문벌 귀족 시기에는 교종이 굉장히 융성을 합니다. 교종 융성. 그래서 이 선종을 좀 억누르려고 의청이 왕자님이거든요. 고려 문종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을 우리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시도를 해요.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이때 세운 종교가 천태종이야. 이 천태종 우리가 어디서 봤지? 중국 교종할 때 천태종 나온 거 기억납니까? 앞에 나오죠. 근데 그 천태종 할 때 뭐 하나만 기억해 두려고 한 게 있었지. 몇 페이지야? 68페이지에 천태종 주요 경전을 법하게 밀고 주요 입장은 뭐야? 교, 관, 이, 문 돼 있지. 교는 종교예요. 교종이에요. 경전입니다. 관은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을 바라보느냐 볼관자를 씁니다. 선종입니다. 선종. 그래서 교종, 난 지금은 교종이지만 법화경 경전을 중시하지만 선종도 끌어안는 형태로 발전한 거야. 근데 어쨌든 기반은 교종이잖아.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할 때 채택이 됐던 거야. 천태종이. 의청이 중국 가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불교 사상들을 공부하고 오거든.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만들었던 게 해동 천태종입니다. 한국의 천태종을 세운 거지. 외우기 쉽죠? 천, 태종이죠. 겹치잖아. 천, 태종. 외우기 쉽잖아. 그리고 의천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천태종 하면서 이 용어들이 중요해. 선종을 통합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면 내외 겸전 이런 얘기를 하고 내외 겸전. 교관 겸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자 교종이잖아. 교종이 먼저 나오니까 기역으로 외웁시다. 기역. 세 번째 기역이 보죠.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할게요. 권문세족이랑 신진사대는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외겸전은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교감겸수에다가 경전 읽기와 참선이라고 써서 경전 읽기와 참선을 병행하는 거예요. 얘는 교종이지만 선종이 들어간 거 알겠죠? 내는 뭐야? 마음이잖아. 외는 뭐야? 경전이잖아. 둘 다 같이 한다고. 여기도 교가 교종이고 관은 바라보는 거니까 선종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겸하여 수련한다. 오케이? 그럼 무신직공기는 혼란기예요, 안정기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어. 얘는 글자 알아 몰라. 무식하잖아 얘들. 군인들 무식한 군인들이잖아.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 일단 사회가 되게 혼란하죠. 무신직공기에 사회 농민공기 이런 거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뭐 각지에서 다 일어났잖아. 망소이의 난, 뭐 만적의 난 이러면서 혼란기지. 뭐가 유행하겠니 선종. 왜냐면 얘네들이 교종은 기존 지배층의 불교예요. 이자겸의 난 알죠? 이자겸의 난 이자겸 아들내미가 현화사 되게 개경에 있는 되게 큰 절에 주지 스님을 했어. 자기 아들내미가 현화사라는 절의 대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남 당시에 그 절에 있는 승병들을 이끌고 와서 이자겸의 남을 성공시켰어. 왜 이때 당시 귀족들이 교종 불교를 절 같은 걸 후원을 했냐면 대놓고 사병을 기를 수가 없죠. 뭐 영모잖아요, 영모. 그 군대는 중앙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대놓고 이게 내 사병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신에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지. 절에다 기부를 하면 그 돈 가지고 원래 절이나 종교시설은 서양도 비슷하게 서양에서도 그 절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 뭐가 많잖아. 뭐 이렇게 값진 게 많아요.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경단 같은 개념이 좀 발달했어요. 승병 같은 개념이. 서양에도 뭐 뭉크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전투사제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승병이 있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게 없단 말이야. 여기다 계속 후원을 해주면 뭐야? 내 사병처럼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현화사 주지가 이자를 만들어내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신직공기에서 이 교종과 이게 궁궐 귀족과 엄청 밀접하게 결탁해 있는 교종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선종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결탁해 있으니까 당연히 불교가 어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타락한 불교에 대한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난 거지. 그래서 무신 정권이 선종을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최충원 알죠? 최충원 한국사 배울 때 여기 나오는 진울스님이 최충원 후원받았습니다. 최충원 되게 나쁜 놈 같잖아 느낌상. 무신집권 집권자고 장기집권 처먹었잖아요. 근데 이 진울은 되게 여기서 교과서에 나오는 높은 스님인데 둘이 커넥션이 있었다니까. 대신에 여기 이 근거지 이 의천은 개경이었어요. 왕자님이니까 개경에서 이제 절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했는데 얘는 선종 불교는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발달하거든요. 지방에서 산 위에서 절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했어. 그래서 처음 이게 특이하게 진울은 노동 개인의 승려도 노동하라는 얘기를 해요. 노동과 독경과 선수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울은. 그러면서 세웠던 종교가 조계종이라는 종파입니다. 이 조계종은 이 조계가 누구 호냐면 해능의 호야. 육조 해능 배웠죠. 조계의 해능이 호가 조계의 해능인데 그 해능의 호를 따가지고 내가 해능의 선종을 계승하겠소라고 대놓고 표방한 겁니다. 나는 선종입니다. 선종 종파입니다라는 뜻이야. 괜찮죠? 그럼 이제 당연히 교종 세력 반발을 좀 억누르려면은 교종 얘는 조계종은 뭐냐면 선종 중심 교종 동합이에요. 얘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정해 쌍수라는 개념은 요거부터 하자. 이게 더 자주 나오니까 오노 점수라는 개념이 있죠. 요 정해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선종이잖아. 선종은 교종보다 더 늦게 나오죠 지금. 그래서 시읒으로 외웁시다. 선종의 시읒. 아까는 교종의 기역. 마치 내외 겸전 교관 겸수. 여기는 선종이니까 도노 정수 정해쌍 수. 시읒 선종이잖아. 여기는 교종이고 맞죠? 교관 겸수 헷갈리면 안 돼. 겸이 먼저 오잖아. 겸. 교종입니다. 오케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도노 점수. 뭐랑 비교해서 나오겠니? 우리 앞에서 해능 이 조계가 해능의 뭔데 해능의 사상이 뭐였어요? 도노 돈수인 거 기억나니? 해능의 도노 돈수 사상과 비교. CF는 컨퍼런스 비교라는 뜻입니다. 해능의 도노 돈수 사상과 비교를 해야 되지. 해능은 한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수련이 필요하다 그랬어, 안 필요하다 그랬어? 수련이 더 필요하면 그거는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한 번에 딱 깨우치고 나면은 더 이상 수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돈수예요. 갑자기 깨닫으면 갑자기 수행도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종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해능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어때? 교종이 기존 몽골 귀족할 때부터 남아있는 뿌리 부분 교종 세력이 고려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얘네를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돼? 점수도 같이 해야죠. 교종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단지 이제 선종이 중심이 돼서 교종이 있는 거지. 교종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몽골 귀족 한 100년 넘게 교종이 융성했어요. 그걸 아예 뿌리째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뭐가 중심이 된다? 선종이 중심이 된다. 이해가죠? 그리고 정해쌍수 여기는 마음의 정은 마음의 본체다. 해는 마음의 작용이다. 요 용어를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이거를 따로 안 외우잖아. 그러면은 뭐 정해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작용이고 교관검수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교관검수도 어떻게 보면 정과 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과 해는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이니 사실? 언제부터 정과 해라는 단어가 나왔어? 불교의 삼학 기억나니? 개, 정, 해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얘네도 의천도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어. 정이나 해나. 그래서 정이나 해만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진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시 불교 때부터 쓴 개념이니까 정이나 해는. 근데 정은 마음의 본체고 마음을 중시하는 거죠. 마음. 왜? 선종이니까 마음.
마음 수행이잖아. 참선은 선종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본체 이게 더 주가 된다고. 정이 선정이에요. 선정은 참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는 지혜잖아. 지혜는 경적 문제잖아요. 이게 작용이라고. 이게 본체고 마음의 본체가 더 중요하고 해는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것도 같이 하자고. 이 정도 이해가지? 그래서 요런 키워드하고 요런 키워드 보고 진로가 의천도 구분해야 돼. 이해갑니까? 저기 종안 쳐. 뭐? 종안 쳐요? 뭐라고? 종안 쳐요? 글쎄라 밑에 지금이 10분이니까 지금이 좀 있으면 좀 치겠는데. 오늘 좀안 치는데. 오늘 좀 안 치니? 네, 저. 제 아래 설명하느라. 아, 문제 하나만 잠깐 보고. 저기 요거만 풀고 5분 쉽시다. 82페이지에 3번만 풀어봐라. 3번. 윤지 가기 전에 풀어봅니다. 네? 윤지 학원을 떠나기 전에 3번 풀어보고 갑시다. 교과학 점수는 뭐야? 기흥, 디귿 중 뭡니까? 디귿이야. 도노 점수는? 기억. 갑자기 돈자죠. 갑자기 깨달아서 그리고 점진적인 수행을 한다입니다. 도노 점수. 디귿은 뭐야? 3번은 니은이죠. 마음의 본체, 마음의 작용, 마음을 강조하니까 진울의 정의 쌍주구나. 이렇게 5분 쉬세요. 페이지 한 88쪽 보세요. 88쪽 쪽 와봅시다. 양머리 아니야? 88이요? 88쪽, 89쪽. 찜질방 국물머리. 자, 주장 비교에서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달아야 돼. 일단 제신문부터 보자.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치면 그 자체가 수행의 완성이다. 깨우친 후에는 정진적인 수행, 즉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갑 제신문을 보면 갑이 누군 거 같니? 원이요. 원효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지. 원효는 교종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선종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야. 물론 선종 불교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종으로 분류돼요. 원효는. 근데 여기 보면은 본성을 직관하고 단번에 깨우쳐야 돼. 단번에 깨우치고 점진적인 수행은 필요가 없어. 누굽니까? 아니 중국까지 넓혀서. 해능인 거 알겠니? 해능. 도노 뭐야? 도노 점수야? 도노 돈수야? 도노 돈수야. 밑에 해능의 주장을 봅시다. 자, 주장 비교. 참된 나는 단박에 깨달아야 되고요. 자신이 곧 부처님을 깨달은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참선 수행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경전, 교리, 의존 말고 마음으로 가르침 주고 받고 이런 거 기억나죠? 우리 선조할 때 직지인심이라든가 불림문자라든가 이거 다 나와요. 이신전심이라든가 이런 거 기억나지?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잖아. 근데 어차피 학기 시작하면 한 번 더 봅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성을 단박에 깨우치니 더 이상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가 없어. 해능은 요까지만 딱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옆에 보자. 자, 도노 이후에 수행이 꼭 필요하다. 제신문 한번 보자. 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잘못된 습관에다가 이렇게 끄어가지고 글자 하나 써봅시다. 잘못된 습관에다가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습기라고 써놓으세요. 잘못된 습관, 습기입니다. 습기. 미안한데 원래 아까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80페이지에 용어 사전 저 제일 오른쪽 밑에 있죠. 80페이지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습기. 습관할 때 습자야. 기는 기운 기자입니다. 보이니? 그렇지. 자,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에 배어있는 기운이나 습성. 단박에 깨쳤더라도 어때? 내 마음은 단박에 깨칠 수 있지만 몸은 계속 습관이 남아있다고. 이 몸의 습기는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거야, 없애는 거야? 점진적 수행을 통해 차츰차츰 없애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진울이겠죠. 습기의 그 지속성 때문에 이제 점수를 강조한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습기가 진울 키워드로 나옵니다. 오케이? 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했으니까. 해능은 습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담배 깨지면 다 없어지는 거야. 본수로 끝나죠. 깨우침도 갑자기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습기 자체의 용어 언급을 안 해. 진울만 언급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90페이지 도가로 갑니다. 이제 동양사상 마지막이야. 우리 유교와 불교를 넘어서 마지막 도교까지 온 겁니다. 쉬는 시간 좀 지어놓을 거지. 그렇게 많이 썼네. 필기가 막 너무 많진 않죠. 막 쭉 필기하는 것보다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하는 식으로 하잖아 수업을. 어? 맞아요. 오케이. 자 도교로 가면은 두 명이 나오는데 노자랑 장자란 인물입니다. 도교 윤리. 일단 요 노자란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노자. 춘추 시대 초나라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이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냐면 공자랑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 쪽 기록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도가 쪽 기록에는 이런 그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가 쪽에서 공자를 까는 거지. 기본적으로 모두 누구랑만 싸운다 그랬어. 법과 뭐 도가, 묵가 뭐 이런 애들끼리는 서로 안 싸웁니다. 법가랑 유가랑 싸우고 유가랑 도가랑 싸우고 유가랑 법가랑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유가가 제일 잘 나갔던 얘기겠지.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도가 쪽 기록에 공자랑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찾아와서 한 수 배우고 갔다고 하는데 노자는 인 예는 쓸데없다고 막 이렇게 인과 예는 어떻고 막 서로 논의를 하거든. 근데 그런 걸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평가를 했고 공자는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야. 노자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물으니까 그는 용과 같은 자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치기 하는 거지 노자를. 공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안티테제예요. 유가 그대로 정반대로 하면 다 도가 내용입니다. 유가 안티테제로 출발한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원래 뭐 주나라의 도서관장 주나라가 이때 춘추 전국시대 제일 그 잘 나가던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주나라 끝나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로 바뀐 거잖아. 주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주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나온 게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인 제일 형님 나라에 가가지고 도서관장을 하다가 너무 세상이 혼란하지. 춘추 전국시대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뭐 이치가 다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은거를 하려고 그래. 저 상속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름난 공자랑 막 말짱 배틀 뜨는 그 정도 네임드급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은거한다 그러면은 이 지식이 너무 단절되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원래 한복판에 소 타고 말 안 타고 가죠. 소 타고 가죠. 이런 사람들은 소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성문 앞에 있는 성문 앞에 문지기가 혹시 이대로 은거해버리시면은 그 노사님께서 가지신 그 지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가르침을 한 자 내려주십시오 라고 쓴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덕경. 도덕경의 첫 멘트가 뭐냐면 쓰지 마세요 이거. 아니 써라. 도가 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도 제 힘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 단어 자체로는 안 나오고 이게 풀어 써가지고 해설로 나오겠지. 자,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오를 가짜입니다. 가능하다. 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요새 너 도를 아시면 너 만나본 적 있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니?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겪어보질 못했구나. 나도 근데 대학생 때 처음 이렇게 해봤거든. 그 가면은 길 가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교해가지고 뭐 제사비 뜯거나 포섭해가지고 그 자기네들 다단계 카르텔 비슷한 거거든요. 그 종교 그 도민맨들 대순지리회나 뭐 증상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막 들어가면은
뭐 이 조상들의 뭐 묵은 은원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면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거든. 그럼 제사비 한 나이만큼 그때 한 20살, 22살이니까 뭐 20, 30만 원 느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뭐 때려치고 와도 되긴 했는데 끄지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거기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나는 윤리를 했단 말이야. 고등학교 윤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얘기 많이 듣고 해가지고 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대. 사람이 그 사실은 내가 좀 더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면 그것을 도를 도라고 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이거 이렇게 수능친지 좀 돼가지고 군대 있었거든. 수능친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상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임신이 신이 사람한테 임하는 게 임신이래. 근데 한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난 한자는 나 수능 또 한자로 쳐가지고 한자는 좀 알고 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만 꼬투리 잡고 막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 임신신자가 따로 있어요. 한자가 다른 글자입니다. 임신인자가 이말 인자가 아니라 임신인자가 따로 있는데 너네가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논리가 맞는 거냐라면서 막 싸우고 그랬거든. 지금 하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윤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절 좀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여튼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인터넷 하도 많이 퍼져가지고. 여튼 요 멘트가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어떤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면은 이미 그것은 그 대상과 다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너네가 나를 뭐로 부릅니까? 제쌤이라고 부르지 제쌤. 근데 너네가 나를 제쌤으로 불러. 근데 너네가 부르는 제쌤은 뭐야?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가 나를 제쌤으로 부르잖아. 그럼 나는 인간 장제형이라는 내가 30몇 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그거 다 부정하고 지금 작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네를 가르치는 윤리와 사상 선생님으로서의 나만 지칭을 하는 거지. 전체는 내가 다 부정되는 거잖아. 내 스스로를 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지. 내가 해교야라고 부르면 해교 자체의 너 한 10몇 년도 살아온 그 세월이 있는데 너 자체가 아니라 지금 앉아가지고 내 윤리와 사상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생으로만 너를 바라보는 거잖아. 규정하는 거잖아. 이해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원래 이 약간 여기도 뜬구를 약간 뜨답에 잔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뜬구를 잡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본질적 개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어떤 걸로 규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유가에서는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 이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이 유교가 왜 오래 갔냐면 왜 적이 많냐면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논리입니다. 법가는 약간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금방 사그러 들었지. 전쟁 시기에는 법가로 진시황이 통일했는데 전쟁 끝나고 법가 기억나죠? 10분 늦으면 팔을 자르고 5분 늦으면 뭐 삿발을 시키고 15분 늦으면 목을 자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채택이 잘 안 되고 법가는 너무 막 나가니까 평상시에는 유교가 계속 채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 유교랑 싸우는 거지. 근데 유교는 지배층의 학문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국가 체제를 만들고 인과 예와 뭐 개념을 인위적 개념을 뭔가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약간 너네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TV 보면서 누워 있어. 뭐 어떻게 가요? 내가 방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아버지가 누워 있단 말이야. 어떻게 가겠니? 타고 넘어가니? 타고 넘어가잖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 나도 저로 문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직선거리로 갔겠지. 근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돌아가는 거잖아.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잖아.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럽지. 왜 원래대로라면 나는 직선거리로 갔잖아. 넘어가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원시인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길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뭐 엄청 막 거리가 막 멀고 하진 않잖아. 가볍게 타고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어떤 논리냐면 자 유교에서 예를 만들었어. 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례가 생긴 거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인이 있기 때문에 불인이 생긴 거예요. 이런 예법이나 체계나 이런 걸 안 만들었으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도 없겠지. 왜 사회 혼란이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다 불법, 비례, 뭐 불인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비판한 거지. 왜 사회가 혼란하니까 얘네들은 유가는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 혼란을
잘 추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 지배층의 입장에서 추스려야 된다. 이거 추스릴 수 있는 건 누구야? 이런 거에 통달한 지배층이지. 맞잖아. 백성들은 무지렁이잖아. 막 그런 것도 뭐 공부 이런 거 예나 법이나 이런 거 공부 안 하잖아. 그지? 근데 도가 입장은 어때? 야 너네가 뭔가를 막 그 혼란을 수습한다고 어떤 개념을 계속 뭐 만들고 뭐 나라 일으키고 체제 만들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한 거 아니냐. 굉장히 피지배층의 학문이죠. 완전 맥락이 다른 거야.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유교 안티체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주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는 유교는 통치 체제로 자리 잡아요. 쭉 우리나라도 중국이도 공통이고 지배층의 통치 체제 관료제와 결합합니다. 근데 이 도교는 어디로 가냐면 민간 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신선 사상으로 전환될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오케이? 되게 뉘앙스적인 뉘앙스는 있잖아. 자, 그래서 육아랑 도가랑 큰 차이 중 하나가 자, 육아에서 하늘을 어떻게 봤니? 육아에서 하늘을 어떻게 봤어? 육아의 하늘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유교에서 하늘은 어떤 존재야? 그냥 신이 아니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지. 인적인 하늘이잖아. 인의 예지를 내려주는 존재잖아. 그래서 유교의 인은 뭐예요?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한테는 좋아함을 받고 나쁜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는 게 인이지. 그런 사랑을 베풀려잖아. 나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면 그거는 인이 아니지. 그거는 싫어해야지. 나쁜 사람이면은 물건 훔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되잖아. 당연히. 맞죠? 그게 인이야. 근데 그 인은 누가 내려줬어요? 하늘이 내려준 거잖아. 천의 기품과 지혜의 형상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맞지? 근데 이 인을 부정할 거잖아. 인의 의지를 부정할 거잖아. 도덕 규범 자체를 계속 부정할 거잖아. 그러면 도가의 하늘은 어떤 존재여야 돼? 정약용이랑 똑같죠. 정약용은 하늘을 뭘로 봤다? 자연현상으로 봤어. 도가는 뭐 어떻게 했니? 도가도 자연현상으로 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은 사람을 추구라고 하는데 추구라는 표현도 나올 때도 있고 지프로 만든 개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구가 개구자거든요. 추가 밀집 추자야. 이 추구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용 도구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니? 이 추구는 버려져. 그렇지, 버려지는 존재예요. 개가 그 멍멍개. 멍멍개야, 멍멍개. 멍멍개 모양으로 짚을 이렇게 만드는 그 형상물을 제사 지낼 때 올린다고 제사상에. 그러면은 지프로 만든 개는 엄청 소중하고 막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썼다가 버리면 필요 없는 그냥 무관심한 존재예요? 무관심한 존재야. 그런 것처럼 하늘도 사람을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을 이렇게 뭐 낳아가지고 인의 예지를 부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자연현상이 아니야.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냥. 이해갑니까? 이런 표현도 나온다. 그래서 대신에 그리고 이것도 나와. 성인도 그럼 어떻게 되겠니? 훌륭한 지배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니? 엄청 귀중히 여기고 뭐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겠니? 내버려 둬. 그게 그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이상적 인간상이야. 오케이? 자, 대신에 자연적인 걸 되게 강조했단 말이야. 자연적인 거. 그래서 노자가 이 자연적 덕목의 최고봉으로 꼽는 대상이 하나 있어. 그 대상이 물이에요. 물. 자연 중 최고 저는 물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상, 선, 약, 수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 약은 같은 약자야. 그래서 가장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왜 물과 같냐면 이 물은 노자가 보기에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허는 물은 어디로 내려가요?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리고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교정하려고 막 고치려고 뭐 이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게 불법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뭐 곤장 때리고 그런 거 안 하죠. 뭐 어린아이가 버릇이 없어. 그러면 혼내가지고 버릇을 챙겨야지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물은 그냥 가로막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잖아. 약간 자연 그 자체죠.
노자가 보기에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있잖아. 낮은 곳으로 가잖아. 나를 계속 낮추는 거지. 유교는 어때요? 지배층의 학문이랬잖아.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교정하고 하려면은 내 스스로를 수양을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지배층의 학문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겸허와 부쟁에 낮은 곳에 거하면서 싸우지 않는 무를 최고의 경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수행하냐면은 허정의수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들만 알아둬라. 허정은 빌허자에다가 공허하다, 허공할 때 빌허자, 여기는 고요할 정자. 인위적인 것을 여기 비어 있다는 거는 인위적인 걸 비워내는 거야. 내 마음에서 뭔가 예법이나 뭐 그 인의예지라는 개념이나 뭐 인위적인 뭐 존경심, 사람에 대한 뭐 다른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주입받아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진 개념 같은 건 다 비워내라. 이게 허정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때? 물과 같은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도가의 키워드예요? 이거 허정은 키워드, 허정은 노자의 키워드야. 너네는 노자와 장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생유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너네는 성리학, 양명학, 뭐 공자맹자, 순자, 뭐 이왕이 다 구분해야 돼. 윤사는 노자까지 키워드야. 아직 노자 하고 있어. 노자. 허정의 수양, 그다음에 상선, 약수 이런 거 다 노자에 나온다. 그리고 무위 인위적인 하지 말라는 거 이걸 무위라고 해요. 무위를 함으로써 논리적인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해봅시다. 무위를 강조해야 돼. 인위적인 걸 다 배격해야 돼. 그 무위야. 그 무위의 수양 방법으로 상선, 약수나 허정의 수양 같은 게 필요한 거야. 허정. 그러면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행동 철학입니다. 상선, 약수나 허정은. 그래서 이게 이상적으로 전 세계에 퍼진 상태가 이제 유교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 인의 윤리가 효제, 충서 확대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어. 그건 어떤 사회였어요? 유교의 이상 사회 기억나니? 유교의 이상 사회 여러 번 했는데 그렇지 대동사회 큰 하나가 된 사회지. 근데 도가는 유교 역순으로 간다 그랬어요. 유교는 계속 커져야지 사회가. 인의예지 내 차별적인 사랑이 커져가지고 세계로 확대된 거잖아.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지. 그러면 규칙과 규범이 생기고 막 이렇게 다 하나가 이렇게 막 완성된 체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유교는 도교는 유교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아까 뭐 인의예지 없애고 법 체계 없애고 뭐 세금 형벌 뭐 이런 거 다 없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연적인 그냥 인간 그대로의 상태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굉장히 작아져야 돼요. 유교는 대동사회지. 근데 이게 상선, 약수나 허정의 수행을 해가지고 그게 세계로 확대되면 그건 뭐냐면 소, 국, 과, 민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상세계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야. 소는 작을 숫자고 나라 국이겠지. 과는 적을 과자입니다. 이 과자가 과묵하다 할 때 그 과자야. 적다는 뜻입니다. 독과점 들어가죠. 독과점. 독점은 뭐야? 혼자 하는 거야. 혼자서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판매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독점이고, 기업이 몇 개밖에 안 돼가지고 적은 기업이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걸 과점이라고 해요. 그거 할 때 과자야. 그래서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이 소국 과민입니다. 유교랑 완전 반대죠. 요거 제시문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 이 소국 과민 사회는 어떤 사회로 묘사되는 게 있거든. 이 소국 과민 사회는 옆마을에서 개가 짖고 아침이 오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 규모의 나라입니다. 마을 단위 국가예요, 그냥. 그게 이상 사회라고. 유교는 전 세계로 넓어져야 되잖아. 여기는 마을 단위로 작아져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나라가 작아져야 되냐면 인위가 발생하는 거는 인위를 계속 부정했죠. 무위를 강조했잖아. 무위. 반대말이 인위죠. 유교는 인위를 강조하잖아. 사회 체제가 나라 규모가 커지고 사회 체제가 갖추어지려면은 인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너네는 아직
뭐 이렇게 학생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닌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너네도 위장을 할 거 아니야. 위장을 하잖아. 여학생들은 20살 되면 코가 갑자기 높아지고 막 턱이 갑자기 얇아지고 막 눈꺼풀이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잖아. 위장을 하는 거지. 남자애들도 막 원래 잘 안 꾸미긴 하지만 그래도 소개팅하고 막 그런 거 할 때는 머리 한 번씩 만지고 한단 말이야. 위장을 하는 거지. 인의가 생긴다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그 규모가 커지면 어때? 이 인의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 가족들이랑 있을 때 내 스스로 이렇게 꾸며내지 않잖아. 마을 단위. 진짜 그 약간 그 뭐 지역 사회 같은 느낌. 약간 시골 농촌 가면 사람들이 얼굴 다 아니까 네 꼴 다 본 그런 사회에서 굳이 뭐 내 스스로를 꾸며내려고 포장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런 정도 사회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소규모 공동체도 이상적일 수 있지. 가족 단위 국가잖아. 가족이나 마을 단위 국가. 개별적으로 되게 끈끈하고 서로 다 알고, 그렇지? 그런 걸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재밌죠? 아 재미없니? 장자로 넘어갑시다. 아예 밑줄만 몇 개 끊어놓고 하자. 아 그리고 이 90쪽에 도라는 거 내용을 한번 읽고 가자. 도. 자 불교의 이 유교가 성리학이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 유교는 세계관이 없다 그랬지. 사후 세계 같은 거 설명 안 했죠. 유교는 실천윤리였기 때문에 공자한테 네가 조사. 공자한테 사후 세계 물어보니까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뭐 이런 거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는 전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연기입니다. 기억나죠? 모든 걸 인연과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모든 대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었잖아. 연기. 그리고 도교가 세상을 설명하는 기준이 도예요. 도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여기 나온 도. 자, 의미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 만물의 생존, 존재, 원리입니다. 이게 도교 특정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교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유교에서도 가끔씩 도라는 명칭을 쓰긴 씁니다. 유교에서 쓰는 명칭은 그냥 법도라든가 뭐 도덕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도를 써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도교를 잘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야. 다른 데서도 쓰긴 쓰지만. 넘어가자. 그리고 요 밑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해놔라.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기억나죠? 그리고 밑에 이상적인 산. 무위 자연 밑줄. 위라는 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위를 강조한 게 누구야? 자, 유교 사상가 중에 위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순자가 화성기위 했던 거 생각납니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걔는 인위적으로 본성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우랬죠. 이게 화성기위였고. 근데 그거랑 정반대야. 무위입니다. 무위. 자연은 자연 그대로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죠. 스스로 그러한 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지. 그리고 밑에 허정의 수양 강조. 인위적인 걸 다 비워내서 고유한 상태에 이른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최상에서는 뭐와 같아? 물과 같습니다. 상선약수. 그리고 성인은 유교, 불교, 도교 다 키워드로 나옵니다. 다 이상적인 인간성에는 성인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 무위지치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무위의 정치, 무위의 다스림이에요. 무위지치. 그리고 백성들이 무지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다. O야 X야. 백성들이 무지한 삶을 살도록 장려했다. 도가에서 그렇게 봅니까? 맞아. 이 지혜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뭐 유교 예법 같은 거 혹은 뭐 인의 예지의 그 뭐 마음가짐 이런 거야.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아까 말했던 그 위장 같은 거 잊어버리라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도 그냥 타고 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타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무지한 상태로 이런 예를 잊어버려야지.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이런 예 때문에 비례가 생긴 거잖아. 얘가 아닌 게 생긴 거잖아.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무지한 상태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그리고 이상사회 밑에 뭐라고? 소국, 과민. 자, 노자의 사상 저 밑에 자료로 보는 거 봅시다. 대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강조되고 도가 제일 최상의 개념이잖아. 도가니까. 도가 없어지면 인의는 그때 도가 없어져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혜가 발달하면 뭐? 거짓이 판을 쳐.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 사랑이 생겨나는 거야. 그런 개념을 강조하는 거 뭐? 효도 사랑을 강조하는 거는 효도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되니까 강조하는 거라고. 나라가 혼란해지면 중심이 나오는 거지. 밑에 영토는 작고 백성은 수가 작다. 이게 뭐예요? 소국과민입니다. 저 제일 밑에 내려갑시다.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보이니? 소국과민의 제일 밑줄에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며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이런 게 이상적인 국가관이라고 본 거라고. 자, 장자도 넘어갑시다. 시간이 딱 적당하네. 도교 금방 끝냅니다. 유교를 쓸데없이 문제풀이 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서양 철학까지 가야 된다. 장자입니다. 장자. 자, 장자는 언제 나온 거냐면 조금 뒤에요. 맹자 이후입니다. 맹자. 장자의 철학인데 키워드 안에서 노자는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인위적인 걸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장자는 구별을 하지 말라거든. 노자는 그래도 약간 사람이 인간인 걸 좀 강조하는 거야. 인간이 인간다운 걸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근데 사람 같은 거 하지 마 이거 같은 거고, 얘는 사람을 초월해요. 야, 너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야,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라는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크다고 생각하지? 큰 거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요거는 덥다 따뜻해지는 건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따뜻한 거 아니야. 그냥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구별하지 말라고. 이거 나중에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인간의 기준에서 본 거고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 요거만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면 장자고,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노자입니다. 자, 장자 관련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설화가 하나 있어. 호접지몽이라고 들어봐요. 처음 듣니? 호접은 뭐냐면 나비입니다. 몽은 꿈이라는 뜻이죠. 호접이 나비. 그래서 호접지몽은 나비의 꿈이라는 뜻이야. 뭔 얘기냐면 장자가 오늘날 꿈을 꿨대요. 장자의 제물론은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는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는 지가 꿈인 줄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나는 나비인 줄 알고 잘 날아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딱 잠에서 깨고 나는 장자인데 잠깐 나비에 대한 꿈을 꿨던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지. 근데 그걸 딱 깨달은 순간 이 생각이 든 거야. 장자가. 야, 내가 나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면은 실제로 나는 지금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죠? 맞잖아. 지금이 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꿈인 걸 모르잖아. 내가 꿈속이면은. 맞죠? 사실은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나온다고. 그게 호접지몽이라는 고사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각과 인식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야. 상대론적 인식론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요? 얘 책에 써놨어요. 제물론 책에 나와 있는 실제 고사야.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 고사성으로도 호접지몽이 되게 고유명사처럼 잘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니? 그리고 이런 고사도 있는데 치머나간이라고. 요새 누가 제일 예쁜 누가 미인 좀 대명사로 그게 나오니? 요새는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이야?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아이유 카리나 윈터 이런 사람들 있는데 우리가 보면 되게 이쁜 사람들이잖아. 근데 물고기가 보기에는 어때? 예쁘죠. 우리가 여기 제시문을 봅시다. 91쪽에 장자의 사상 있죠. 91쪽에 자료를 보는 장자의 사상. 모장과 여기 이 당시 춘추전국시대 때 이제 민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모장과 여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간다. 침잠한다. 침몰한다. 물고기는 침잠한다. 이게 침어야. 그다음에 기러기는 새들은 그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와 하승은 그들을 후다닥 따라간다. 그러니까 악이 기덕이 앉아서 기덕이는 떨어진다. 물고기가 침잠 가라앉고 뭐 기러기가 떨어지는 뭐 그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좀 미인을 지칭하는 명사로 좀 바뀌어서 전해지는데 원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의 상대성이라는 거죠. 미인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이라는 거라는 거지. 사람 기준이다, 사람 기준. 그렇죠? 장자 재물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재물편에 재물론, 재물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재물론 책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온 바다를 덮는 엄청 커다란 크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붕이라는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 그리고 날개를 펼치면 저 태산을 덮는 새가 됩니다. 라는 게 재물론 첫마디에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새랑 물고기랑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물고기 갑자기 새가 되잖아. 새도 물고기도 하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곤자가 이게 좀 웃긴 게 곤자가 원래 뜻은 뭐냐면 물고기 새끼 혹은 물고기 새끼의 알을 얘기하는 한자는 굉장히 조그마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 물고기를 어때? 배해를 다 뒤덮는 물고기로 처음에 표현을 했지. 큰 거 작은 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론을 좀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구별하지 말라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장자 마누라가 죽었어. 장주와 마누라가 죽었는데 슬프죠. 마누라가 죽었잖아. 친구인 그 명가 상상가 중에 해시라는 사람이 있어. 알 필요는 없는데 해시가 장자한테 놀러 가가지고 친구 와이프가 죽었다니까 위로할 생각으로 갔겠죠. 장자가 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 이상하잖아. 또 자네 와이프가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있니? 슬프지 않니? 이렇게 물으니까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슬펐는데 죽음은 이건 생문에도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죽음은 계절의 순환과 같이 왔다가 가는 것이고 죽음이란 것도 사람의 상대적인 인식이잖아. 왔다가 가는 것인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면 죽음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 슬퍼한다면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슬픔이 가셨네. 나는 이제 초탈하고 초연하고 즐거운 상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기 전 설화도 있어. 장자가 거의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야. 제자들이 스승님 돌아가시면은 스승님 뭐 무덤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고 있었거든. 장자가 오더니 나는 그냥 죽으면은 그냥 저기 산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솔기가 뜯어먹고 짐승들이 스승님의 시체를 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자가 혹시 들에 버리면은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는 거고 관에 묻으면은 개미들이 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 시체를 갉아 먹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 개미가 먹냐 뭐 독수리가 먹냐 차이인데 그걸 왜 구분해가지고 번거롭게 일을 만드냐 이런 논리이거든요. 전반적인 깔린 사상이 구별하지 말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인 경지는 무차별의 경지입니다. 이 무차별의 경지를 재물이라고 해요. 아까 책 이름이 재물론이었거든. 이 재물에 대해서 쓴 내용이야. 재물론이라는 거. 10분. 바쁘네. 요거는 쟤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가지런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누구랑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은 차은우고 연우야, 한 명은 차은우고 한 명은 강호동이야. 왜? 윤지야. 그건 니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건 니한테 물어봐야지. 윤지야, 한 명은 차은우고 한 명은 강호동이야. 누구랑 식사를 할 거야? 차은우랑 식사를 할 거잖아. 근데 그건 네가 누구기 때문에 차은우랑 식사를 하려는 거야. 네? 네가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도 차은우가 잘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성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냥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차은우랑 강호동 재밌잖아. 그래서 뭐 내가 물으면은 나도 사실 차은우로 할 것 같긴 한데 강호동이는 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거든 나는. 저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차은우 한다며 식사하면 거짓말하지 마. 근데 네가 뭐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은우를 고른다고. 나도 미스 코리아랑 그냥 뭐 할머니 갖다 놓으면 미스 코리아랑 식사하겠지. 근데 그건 뭐가 내가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남성의 이성적 대상이라는 본능을
이 상대성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의 그냥 일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그 뭐 아기 피부랑 그 코끼리 피부랑 어느 게 좋아? 어느 거 만지고 싶어? 아기 피부가 더 좋잖아. 근데 그 사실 상대적인 거지. 또 되게 뭐 두껍다 이런 건 뭐 피부가 뭐 우둘투둘하다 코끼리 피부는 우리가 보기 우둘투둘한 거잖아요. 맞죠? 가시 덤블러가 비교하면 어때? 코끼리 피부가 훨씬 낫지. 우리가 개미가 엄청 작다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개미보다 훨씬 크지. 우리는 훨씬 큰 존재지 개미보다는. 근데 코끼리에 비교하면 어때? 난 되게 작은 존재지. 이런 걸 자각하라고.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돼요. 사실 눈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우리가 그 커피랑 뭐 있을까? 민트랑 그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랑 나는 민트를 사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카라멜 마키아토인데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미각을 없애면 돼. 네가 차은우를 좋아하는 거는 눈이 있기 때문이야. 눈을 없애면 차은우를 굳이 이렇게 선망하지 않을 거라고. 맞죠? 근데 눈을 빼고 코를 닫고 귀를 닫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이 재물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감 자체를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는데 그 상대성을 자각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도가의 수양법입니다. 좌망과 심재라. 유교 수양법 기억나니? 유교 수양법? 유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한번 복수해봅시다. 주일무적 뜻이 뭐예요? 이거 얘기 안 했니? 주일무적. 집중해. 경을 수행하는 상태였죠. 주일무적. 집중해. 그 다음에 상성성 뭐 했니? 상성성 깨어있으라. 얘기 처음 하는 거. 그렇지. 엄제정숙 뭐야? 다리 꼬지 마. 맞죠? 하나 뭐 자습도 열심히 해라. 뭐 신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공부하는 자세지. 유교윤리입니다. 유교윤리. 유교의 수양법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도가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좌가 앉을 자자야. 망자가 잊을 망자입니다. 앉아서 다 까먹으세요가 도가의 수양법이야. 잘하잖아. 좌망 잘하잖아요. 좌망. 아까도 EPS랑 다 좌망하고 있구만. 심재는 마음을 가지런하게. 그때 목욕 재개할 때 그 제자거든요.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모든 기억을 다 모든 게 인위적인 분별 같은 걸 오감 같은 거를 다 잊어버리면은 재물의 상태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가지런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이거는 수양법이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상태에 이르면은 재물의 경지에 이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것도 기억해놔라. 소요유라고 합니다. 소요는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소요. 뭐 이렇게 뭐 소일 걸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로 소요하다 뭐 이런 표현 안 쓰니 약간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뭐 소일거리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소요라는 거. 근데 유는 놀유자입니다. 유람차 유람 뭐 할 때 그 유람선 할 때 그 유자야. 놀유자. 그래서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논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정신적 경지를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달성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소요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용어를 다 기억해라. 이거는 지, 진, 천, 신, 성인입니다.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성인이야. 근데 땅은 어때? 땅은 움직인다. 지진. 하늘은 어때요? 신성하지. 그래서 그냥 지진, 천, 신성으로 외우시다. 땅은 움직이고 하늘이 신성하다.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성인 이렇게라고. 노자가 장자가 이 소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지인 혹은 진인, 천인, 신인 써도 돼. 성인 써도 되고. 성인 아까 노자도 얘기했죠. 성인은 유불도 공통이에요. 전부 다 성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번역할 때 그 보통 명사로 쓰이는 단어고 성인이라는 표현. 지인이나 진인은 장자만 얘기입니다. 자, 91쪽에 빨리 봅시다. 시간이 2분 남았어요. 장자, 사회에 올라가는 원인과 해결 방안. 원인은 차별, 편견, 자기중심적 관점이죠. 밑에 쭉 내려가서 이상적 경지만 봅시다. 도의 뭐 편제성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이상적 경지 재물 밑줄. 사물을 가지런하게 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물을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감각의 상대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 밑에 소요.
쭉 해서 정신적 자유의 경제만 밑줄 치세요. 소요 정신적 자유의 경제입니다. 자, 이상적 인간상 지인, 진인, 친인, 천인, 신인 뭐 이런 거. 자연과 하나가 여기 물화일체도 밑줄 쳐라. 빠뜨렸네. 물화일체의 경제입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지. 왜? 나를 잊어버렸잖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오감의 상대성이지. 오감의 그 뭘까 절대성이지. 내 입장에서 보지 말라고. 나의 입장을 벗어나면 뭐가 돼? 모든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게 물화일체예요. 오케이. 그리고 수양 방법 그게 뭐라고? 좌마음과 심재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유교식으로 공부하세요. 유교식으로. 아니 저 도가 마음에 들어. 너가 뭐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합시다.